먼저 중국 스팟 코멘트 박임금 연구원입니다. 어제 중국 수출 발표되었는데요. 9월 중국 수출은 달러 기준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수출이 꾸준히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수요 회복에 기인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9월 이후에 강세를 보였고 제조업 PMI 내 수출 주문 지수도 5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코로나와 관련되어 있는 방지물, 의료기기 제품 등의 수출 증가율이 3개월 연속 둔화되었으나 절대 레벨은 여전히 높습니다. 의료, 완구 등 이런 노동지표형 품목의 수출도 2개월 연속 개선했습니다. 전자제품 중 자동 데이터 처리 설비는 3개월 연속 오른 반면 이번 달 들어서 핸드폰 수출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화웨이 제재, 또한 일부 기저 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제품, 언택트 제품의 수요는 양호하나 향후 모멘텀 둔화에 대한 우려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통 노동지표형 품목의 수출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점이 우호적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이어지고 있어서 중국 수출의 견조한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없으시면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운송산업 정현숙 연구원입니다. 네, 운송산업 풀리포트 작성했고요. 리포트를 작성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좀 비빌 데가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코로나 과정에서 MS가 더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두 번째로는 물동량이 이제 항공 여객을 제외하고는 본격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물동량 개선세랑 공급 부담이 좀 감소됨에 따라서 수급 개선이 좀 예상되는 해운업은 포지티브로 상향했습니다. 일단 MS가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만 자료를 좀 적었고요. 그래서 현대 글로비스, 대한항공, 페노션, 이번엔 HMM까지도 자료를 좀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7페이지 그림 9번이고요. 중장기적으로 국제선 여객이 사실 대형 항공사가 점유율이 계속 빠져왔었던 그림이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점유율 하락세가 마무리될 거로 보고 있고 LCC가 구조조정이 됨에 따라서 FSC의 점유율이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8페이지 그림 13번을 보시면 올해 국내 항공기 기재수가 대략 한 30대 정도 가까이 빠지고 있고 공급이 대략 8% 정도 감소했는데 LCC 중심, 특히 이제 이스타항공이 17대나 빠지면서 LCC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4분기나 내년도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공격적으로 기재 축소를 가정을 하면 비행기가 11대나 더 추가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형 항공사 중에서도 아시아나 있는데요. 아시아나 기재를 보시면 그림 17번을 보시면 B767이 전체 기재의 7%나 되는데 해당 기재는 20년 이상 된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들은 결국 이제 산업운항의 채권단 구조 하에서는 좀 노후 기재로서 좀 폐기될 가능성이 크고요. 결론적으로 비행기 기재를 크게 줄이지 않고도 버틸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공 화물 쪽에서도 말씀을 드리면 10페이지의 그림 21, 22를 보시면 대한항공의 국내발 물동량 증가율이 크게 좀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림 23, 24를 보시면 아시아 북미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 인천공항의 환적 화물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림 25번을 보시면 대한항공과 대만에 있는 중화항공만이 점유율을 높이고 있고 싱가포르나 캐세이 퍼시픽, 중국 항공사들은 화물 물동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항공 화물 시장에서도 대한항공의 MS가 올라가고 있고 실제로 대한항공은 화물 때문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플러스가 나고 있는 글로벌 거의 유일한 항공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이제 12페이지는 완성차 해상 운송인데요. 이쪽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변화는
글로비스가 MS를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2020년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폭스바겐이나 이러한 대형 메이커들 중심으로 수주를 받으면서 MS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그 다음에 또 계열사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벌크선 시장 쪽에서 보시면 그림 14페이지 그림 30번과 31번을 보시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배 중에서 가장 공격적으로 선대를 놀리고 있는 회사는 차이나 코스코와 페노션 정도 수준에 불과한데요. 페노션만이 이제 용선까지 포함하면 운영 선대가 늘어나고 있어서 MS가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컨테이너 시장에서 보시면 17페이지의 그림 36번을 보시면 지금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6개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D-얼라이언스, HMM이 포함되어 있는 D-얼라이언스 중에서는 HMM만이 유일하게 선대를 확장하고 있어서 그 HMM 선대, 그러니까 선박 활용률이 더욱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MS가 올라갈 걸 보고 있고요. 운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는 최근에 18페이지, 19페이지 보시면 운임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뭐 일주일 정도 조정을 좀 받았지만 롱텀하게 보면 저점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아까도 뭐 중국 쪽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21페이지의 그림 47번을 보시면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이 8월에는 이제 전년 대비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좋아지는 구간 내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22페이지의 그림 49번을 보시면 아시아발 미주향 물동량은 이미 플러스 16%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조기 정상화, 그 다음에 미국의 소비 수요 호조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그림들이 전반적으로 운임을 끌어올리는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크선 쪽에서는 지금 운임이 전반적으로 저점이 올라갈 거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그림 페이지 25페이지의 그림 61번을 보시면 발주량이 거의 없습니다. 네, 발주량이 거의 없고 내년에는 수급 밸런스가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미 발주가 없었는지 거의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수주 잔고가 거의 없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밸런스가 크게 좋아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고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목표 주가를 19만 원으로 상향했고요. 20년, 21년 EPS를 각각 14%, 5% 상향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성차 그 해상 운송 시장에서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계열사의 판매량 호조, 그다음에 그 해외 공장 조기 정상화 이런 부분들이 현대글로비스한테는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실적을 계속 안정적으로 좋았는데 ROE가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ROE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최근에 신사업 확장들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CP그룹과 친환경 물류 사업, 뭐 LNG 운송 사업, 그다음에 뭐 로봇 물류, 뭐 수소 사업 이런 것들 이제 다양한 신규 사업들을 확장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ROE 하락세가 이제 중장기 상승세로 좀 전환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배당도 준다는 측면에서 현대글로비스를 일단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대한항공인데요. 44페이지입니다. 뭐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화물 때문에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나오고 앞으로 MS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을 바이로 재개시했고 목표 주가도 27,000원으로 기존에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대형 항공사 중에서 글로벌리 가장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액이나 화물 쪽에서 다 MS가 올라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글로벌 항공사 PBR에 30% 정도 할증해서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3분기, 4분기에도 영업이익 흑자가 날 거로 보고 있고, IT 화물 수요가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하면 화물 쪽에서 실적이 더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더 이상 이제 나빠질 점이 없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올해 4조 원 차입금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미 유상증자 1.1조 원, 그 다음에 정부 지원으로 1.2조 원 정도 해서 총 2.3조 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한엔컴퍼니한테 기내식 사업부를 매각해서 7천억 정도 들어오니까 3조 원 확보했고요.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토지 이런 매각 등을 감안하면 최대 4.5조까지는 충분히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게다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도 나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동성 리스크는 거의 크게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펜오션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고요. 목표 주가를 5,4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타겟 PBR을 0.9배를 적용을 했습니다. 이제 최악은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배가 들어오는데 운임이 올라가면서 내년에는 어닝 모멘텀이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내년에 그 선박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고 이제 폐선이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수급 개선이 게다가 이제 배가 많이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어닝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MM인데요. HMM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조금 최근에 관심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특히 운임 급등에 따른 어닝 모멘텀 3분기만 딱 놓고 봤을 땐 어닝 모멘텀이 가장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영구채인데요. 영구채가 지금 현재 주식수가 3억 주에 해당하고 3.3억 주에 해당하는데 영구채가 모두 전환되면 9.5억 주까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수급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언제 전환될지 이런 부분들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 모멘텀 어닝 측면에서는 HMM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HMM은 이제 본격적으로 배가 좀 정부 지원을 통해서 배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인 걸 감안하면 최악에서 벗어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익이 나는 구간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운송 탑픽 글로비스를 얘기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또 최근 오늘 아침 뉴스 제일 크게 나온 게 정의선 현대차 회장 오른다 이 뉴스고요. 관련해서 생각하면 저희가 글로비스를 얘기하면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쪽 관련돼서 좀 코멘트할 게 있으신지. 일단 운송 먼저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대주주 지분율이 가장 높은 게 현대 글로비스니까요. 네, 지배구조 개편 기대감이 생겼다마는 것만으로도 이제 글로비스를 좀 활용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에 좀 긍정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 어떤 방식으로 시점에 대해서는 사실 알기가 어렵긴 한데 그냥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글로비스를 활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 기대감만으로도 주가에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레포트 관련된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좀 해주시고요. 요거는 나중에 또 제가 또 따로 말씀드릴게요. 지배구조 관련된. 글로비스 관련해 추가로 지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은 어제 보면은 그 수소 생태계 구축 현대차 그룹의 수소 생태계 구축 관련해 가지고도 좀 그 이슈가 많이 되던데 아까 말한 그 수소 수송 관련해서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매출이나 이익 규모는 어느 정도로 좀 그리고 계신가요? 일단 이거는 지금 장 부장님 제철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같이 말씀하시면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럼 제가 제철 그 내용을 준비했으니까 같이 말씀드릴게요. 어제 현대제철 주가가 장중에 7%를 올랐었고 종가 기준으로 6.4% 급등해서 끝났고요. 이유는 지난 12일 날 있었던 그 현대차 말씀하신 글로비스를 포함해서 가스공사 등이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서로 체결을 했고요. 여기서 현대제철은 장기적으로 2,500억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혔고, 그다음에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18만 대의 수소전기차를 운영할 수 있는 수소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뒤에서 말씀하시겠지만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은 작년에 6,000대, 올해 한 11,000대, 2030년 계획이 50만 대까지 구축하겠다라는 거고요. 현대제철이 하고 있는 그 수소 관련 사업은 수소 연료전지 그 금속 분리판, 이거 스테인리스를 만드는 건데 요거 하나랑 그다음에 수소로 생산하는 거 두 가지를 하고 있고요. 수소 연료전지 금속 분리판은 올해 기준 17,000대 규모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지금 현대 그 차에서 생산하는 그 수소차에 그 필요한 양을 좀 납품하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언론상에서 잘못 나오고 있는 게 3만 대 규모로 증설한다 이런 얘기, 언론도 일부 나온 게 있는데요. 현재 증설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부생가스를 이용해서 수소를 만들겠다는 건데 제철소에서는 그 석탄 같은 것들을 이제 활용하면서 부생가스가 엄청 발생을 해요. 그 중에 이제 약 3,500톤 정도의 수소 생산 능력을 현재 가지고 있고, 그 중에 가동률은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향후에 한 37,000톤 규모로 이제 생산량이 캐파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데, 37,000톤을 다 이게 수소차 쪽으로 공급한다고 하면 매출액은 한 4천억 정도로 추정이 돼요. 예, 근데 가격이라는 거는 뭐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그 정도로 볼 수 있고, 현대제철의 그 매출이 연간 한 20조 정도 되거든요. 그거 대비해서 한 4천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영업이익은 이익률이 철강보다는 좋겠죠. 이게 수소라는 게 부생가스라서 원가가 뭐 매우 낮을 테니까. 예. 뭐 그 정도로 일단 감을 잡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저겁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현대차의 성장 전략에 맞춰서 이제 역할을 할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속 분리판 쪽은 현대제철이 독점적으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증설이 얼마일지 잘 몰라요. 그다음에 수소 쪽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네, 아시다시피 수소차가 이제 보급이 되고 있지만 그렇게 빨리 막 엄청나게 빠르게 되지 않는 이상은 현대제철의 이익이나 이런 데서 차지하는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주 긴 시각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 글로비스에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뭐 이제 뭐 수소가 앞으로 좀 이제 사용처가 늘어나면서 이제 수송 사업을 해야 되니까 지금 뭐 글로비스가 현대차 물류 담당하니까 이제 그거를 하지 않겠냐라는 건데, 지금 아직 그 수소를 어떻게 수송할지 뭐 기술 개발 자체 뭐 이런 것도 아직 없고, 그냥 이거는 뭐 신규 사업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룹하고 관련된 내용이 많은데 제가 종합해서 한 번에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일단 운송산업 관련돼서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고, 나머지는 대한항공 추가 질문할게요. 지금 뭐 PBR을 갖다가 지금 글로벌 피어 대비 할증하셨잖아요. 뭐 화물 때문에 할증하신 것 같은데, 네. 재무 쪽을 아까 유동성 리스크가 완전히 회수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순차익금 규모가 15조에 부채 비율도 상당히 높고, 네. 지주주 순이익도 언제 흑자 전환할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과연 이게 좀 재무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다고 받아들이면서 이걸 할증할 수 있나요? 좀 글로벌 항공사들 대부분 다 재무 구조가 이렇게 안 좋나요? 그렇진 않은데요. 지금보다 더 다른 항공사들은 지금 돈을 버는 항공사가 아무도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3분기에도 대규모 어닝 쇼크가 날 거고, 뭐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 막 50%씩 날 텐데, 여기는 지금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뭐 코로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제 다른 항공사들은 이제 부채 비율이 크게 급증하겠지만,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간다는 거거든요. 더 안 내려가고 오히려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가 나고 있다는 거고, 그 과정에서 경쟁사들은 더 없어질 거란 말이 거고, 그러면 오히려 MS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빠지니까 앞으로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과연 싼 여행이 있을까? 네, 비행기가 빠지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P도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림들이 될 거거든요. MS는 올라갈 건데 P도 올라갈 거고, 더 이상 악화될 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대한항공이 없어지시면 이제 우리나라 항공사가 아예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 이제 나빠질 가능성은 없고, 이미 돈은 오퍼레이팅 캐시플로우 벌고 있고, 경쟁사들은 없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대한항공이 MS가 뭐 여객이든 화물이든 다 좋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할증조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좀 운영하는 기재를 어떻게 좀 가져가려고 계획하는? 아까 좀 비행기 빠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얼마 정도 빠질 걸로 보시는 거예요? 8페이지 보시면 지금 올해만 벌써 지금 대략 한 30대 가까이 빠졌거든요. 비행기가 30대 정도 빠졌고, 내년에도 소폭 조금 빠질 거로 보고 있는데, 그게 만약에 조금 더 산업 구조이 본격화되면 뭐 4대 정도 빠지는 게 아니라 LCC에서만 11대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뭐 좀 보수적으로 보면 330대 정도 수준까지 기재가 낮아질 수 있어서, 그러면 2017년도 수준까지 이제 운영 기재 규모가 작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비행기 규모가 하나도 줄지 않은 항공사가 대한항공이 유일해서, 여기서 MS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 가지고요. 대웅제약과 녹십자 구한성 연구원입니다. 예, 대웅제약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합니다. 안에 내부 내용을 보시면요. 지난 7월 달에 미국 ITC 예비 판결에서 일단 메디톡스가 먼저 승기를 잡았고요. 물론 이제 9월 달에 이의 제기가 일부 재검토 결정이 내려져서 받아들여져서 이제 11월 6일 최종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해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종 판결이 나오더라도 만약 이제 지더라도 이제 연방법원 소송으로 확장시켜서 나갈 거고요. 그러면 계속 법률 비용 부담이 지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일단 나부타 수출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당초에 올해 500억, 내년에 1000억, 후년에 1500억 정도 추정했었는데 일단 올해 한 260억 밖에 못할 것 같고요. 내년에 400억, 내후년에 500억 이렇게 추정치를 좀 하향했습니다. 그리고 알비스 작년에 이제 제품 시장에서 철수돼서 반품 처리가 100억 정도 있었고요. 재고자산 상각 이슈가 예상치 못했었는데 또 100억 정도가 남아있는 게 아마 3Q, 4Q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번에 실적 추정치도 많이 하향 조정했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 업종 멀티플이 많이 올라서 목표 주가는 11만원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하고 업사이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역시나 이제 뒷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독감 백신이 뭐 2009년도 신종플루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이제 2009년 4Q, 2010년 1Q에 동사의 독감 백신 매출이 이제 급증하면서 분기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었고요. 지금도 분위기가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요즘 병원 가보시면 독감 백신 맞는 어린아이들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이런 백신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도 올해 연간 백신 실적을 작년보다 300억 정도 늘어나는 2,570억 국내에서만 추정하고 있고요. 일단 신성약품 사태가 있었는데 동사 실적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맨 앞으로 오셔서 일단 3분기 때 영업이익 500억 이상 가능할 걸로 기존 추정보다 컨센보다 상회할 걸로 예상합니다. 유바이올로직스 처분 이익까지 한 300억 정도 반영돼서 EPS는 연간 한 83% 상향 조정했고요. 4Q에 뭐 지난 9월 달에 헌터라제 중국 허가 성공했는데 4Q에 또 그린진 F 중국 허가랑 헌터라제 일본 허가랑 그리고 IVIG 미국 허가 신청 등 R&D의 모멘텀이 많기 때문에 목표 주가 26만 5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및 제약업종 탑픽 유지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웅제약은 멀티플도 까고 EPS도 깠는데 나보타 가치를 빵으로 놓으면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로 봐야 되나요? 일단 만약에 나보타 수출이 제로다라고 하면 향후에 뭐 내년 내후년 어닝이 여기서 한 20-30% 더 까일 가능성이 있고요. 사실 나보타 가치를 빵으로 놓는다면 그 이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뭐 에볼루스와의 이제 소송으로 번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또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단순히 뭐 EPS 20-30% 까이는 정도가 아니라 점점 더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제일기획 유하정 연구원입니다. 네, 제일기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버리지 토픽으로 제시하겠고요.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31,000원으로 19% 상향합니다. 일단 연말까지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실적 회복세까지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매력적인 투자처로 보고 있는데 이유는 첫 번째로는 저희 안정적인 캡티브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고 해당 캡티브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20 등 관련해서 마케팅을 디지털화를 가속화했기 때문에 현재 이미 실적 회복 구간으로 진입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이전에 M&A를 통해서 디지털 역량 강화하는 부분 저희 중국의 컬러 데이터로 보여줬는데 아마 내년쯤에는 미국 쪽 관련해서 하나 더 M&A가 좀 큰 건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단순 광고 대행을 넘어서 약간 퍼포먼스 마케팅 쪽까지 좀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시작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게 퍼포먼스 마케팅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 매출원이 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기대 가능하고요. 저희 중장기적 성장 동력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높아질 건데 여기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디지털 외의 인력들을 좀 감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안 뽑을 거고요. 이렇게 되면은 비용 효율화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저희 매출 회복세랑 비용 효율화 동반되는 안정적 실적 기대 가능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의 이유는 이번에 저희 2021년으로 시점 변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말까지 특히 안정적이고 매력적이다 말씀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올해 아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최소 전년도 수준이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유효세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33%보다 약 2%포인트 낮은 31% 정도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순이익 성장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 해서 순이익이 성장 못한다라고 해도 저희 지금 DPS 작년 수준 가정을 했을 때 배당 수익률이 거의 4%에 육박합니다. 네, 3분기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영업이익 다시 이제 저희 순성장하는 기조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경쟁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딱 이 정도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사업자들 없기 때문에 실적 배당 측면에서 네, 추천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자동차 산업입니다. 조성연구원. 예, 중국 데이터 업데이트고요. 지금 9월 달에 중국 자동차 판매가 7.4%가 늘어서 지금 7월 달 이후로는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력원별로 보면 전기차가 97% 정도가 늘어서 전기차 성장세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대기아차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지금 글로벌 중국 쪽 MS가 합쳐서 3.3%니까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미국이나 글로벌에서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 중국은 개선세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고 있고 좀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사업 구조조정되고 있고 이제 다른 쪽으로 판매를 넓히면서 의존도를 좀 낮추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영향력은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그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게 좀 구조적인 문제를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회복될 기미가 이렇게 좀 보이지 않는 상황인가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계속해서 점유율이 빠져왔었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리커버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조만간 어떤 의사결정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리커버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사업을 좀 다시 생각할 건지에 대한 그런 판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세를 보고 있는 미국이랑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저희 현대차 그룹이 잘 못하고 있는 게 브랜드력의 차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미국하고 중국 시장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 대비 품질이라는 밸류 포 머니 컨셉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사실은 더 가격이 싼 중국 회사들이 지금 들어오게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측면에서도 보면 폭스바겐이나 GM이 워낙에 오래전부터 JB 쪽에서는 좀 잡고 있는 쪽이다 보니까 그 양 브랜드 사이에서 이제 포지셔닝을 제대로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바꾸려면은 A부터 Z까지 바꿔야 되는 거니까 좀 일이 좀 많죠. 그리고 상황은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라는 게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미국이나 글로벌 쪽에서 좋아지는 그런 효과들이 더 클 거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M&B에는 빠져 있는데요. 환경산업 황유진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그 2차 뉴딜 정책 전략 회의가 청와대에서 좀 있었습니다. 1차 회의는 이제 9월 3일 날 발표를 했었고요. 이때는 이제 펀드를 좀 많이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안건이었는데 어제 있었던 2차 뉴딜에서는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한다라는 이야기가 중점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지역 균형 뉴딜을 추가해서 이거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역 발전을 병행을 하겠다라는 의미고요.
이제 결국에 이제 그린과 디지털을 이제 지역으로 이제 분사해서 확대하겠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뉴딜 정책이 좀 더 광범위하고 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총 투자 규모, 뉴딜 정책 총 투자 규모 160조 원 중 지역 투자 규모가 47%인 한 75조 원으로 좀 설정이 됐습니다. 그린과 디지털로 좀 나눠보면은 그린이 50.8조 원, 그리고 디지털이 24.5조 원이라서 그린이 대략 한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 균형 뉴딜의 핵심 전략은 이제 그린 뉴딜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균형 뉴딜 4가지 추진 전략을 지역 사업으로 이거를 실행을 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지자체 주도, 공공기관이 선도를 하고, 그리고 생태계 조성을 하겠다라는 이런 전략을 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속하고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기반을 확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주요 지자체 17개 지자체의 이 그린 뉴딜 주요 사업이 아래 표와 같이 좀 제시가 됐는데요. 디지털과 그린이 같이 나왔는데 그린만 추려서 지금 나타낸 거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보시면은 일단 17개 지자체 중에서 건축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축 관련된 게 한 4개 지자체,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된 게 3개, 아리백을 좀 포함한다면 4개 지자체가 대표 사업으로 좀 제시가 됐고요. 수소 사업이 한 3개 지자체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개 그 지자체가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절감 건축, 그리고 해상풍력, 수소산업에 중점을 좀 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조금 더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본다면 풍력과 연료 전지가 이외의 지자체에서도 많이 좀 제시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7개 주요 그 지자체만 나왔는데 앞으로 136개 지자체가 이거를 경쟁적으로 좀 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 그리고 디지털 중심 정책을 좀 신속히 제시를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투자 비중이 높은 그린 산업의 성장이 국내에서 상당히 좀 빨라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그린 투자 이 재원이 한 8.8조 원 투자할 것으로 이번에 좀 제시가 좀 됐습니다. 사업 속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도 지금 기반을 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 500억 이상 되는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든지 지방지정 투자 사업 심사를 좀 간소화할 계획이고요. 특히 투자 효과가 크고 시급성이 크다라고 하면은 예타와 이 심사를 다 면제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 국내에서 해상풍력, 수소산업, 에너지 절감 건축 분야의 속도가 좀 빨라지고 투자 규모 확대된다. 그리고 관련 기업들 주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자료 발표는 좀 콤팩트하게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MNBN 빠져있는데 휴대폰 산업 이규학 의원입니다. 네, 아이폰 12가 공개가 됐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고요. 애플 주가도 이제 한 2.6% 빠졌으니까 그게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스펙은 예상대로 나왔고 가격이 생각보다 좀 저렴해서 일단 전작이랑 지금 유사합니다. 근데 5G가 전 모델에 채택이 됐고 미국에서만 밀리미터 웨이브 제공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그냥 서브6 5G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5G가 처음 출시가 됐는데 가격이 전작과 지금 유사하기 때문에 판매 자체는 좀 긍정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 11 시리즈나 과거 전작들 봤을 때 확실히 가격이 싼 제품들이 출시가 되면 판매가 좀 잘 되는 경향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판매도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노텍이나 BH 더우전자 같은 업체들이 좀 수혜를 입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이앤로우 한유연건입니다. 네, 나눠드린 자료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선 저희 국가별 증시 흐름하고 섹터 성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난 2주간 미국은 5.4% 상승을 하였고요. 일단 9월 초 급락 이후 이 정보기술 섹터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은 유틸리티, 금융, 자유소비재 이런 섹터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6% 정도 상승을 했고요. 트럼프 지지율이 좀 하락을 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정부 정책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정부 기술과 경기 민감 섹터가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0.8% 상승을 하였고요. 엔화 강세 흐름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 요인이긴 하지만은 이제 산업재 중심으로 수출 개선 기대감이 작용을 하면서 소폭 상승을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2주 신고가 신저가 종목 말씀을 드리면,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S&P 500 기준으로 한 91개 기업이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고요. 대표 기업으로는 프록터 앤 갬블, 코스트코, 퀄컴, 자일링스 이렇게 기업들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CSI 300 지수 내 14개의 기업이 신고가를 경신을 하였고요. 비아적, 윤기실리콘, 통일, 통위 이런 기업들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는 토픽스 500 지수 내에서 70개 기업이 신고가 기록하였고요. 기업 관련 자세한 내용들은 좀 자료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 쪽에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미국 증시가 어쨌든 간에 전고점 트라이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는 여기서 좀 전고점 돌파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지금 아까 하이엔에서도 좀 IT 대표주들이 어쨌든 반등하면서 돌아온 거잖아요. IT 대표주들이 더 간다고 하면은 위로 더 가는 건데, 저희 쪽 미국 쪽 시황은 어떤가요? 최근에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어떤 대형 이벤트들이 좀 남아 있어서 성장주가 다시 한번 주가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좀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인 환경 자체가 대형 기술주에 대한 대형 이벤트들은 좀 종료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수급에 대한 공백이 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금리가 상승하는 국면이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보고 경기 반등 국면을 좀 생각해보면은 사실 성장주가 다시 한번 지난 랠리를 보였던 것처럼 큰 폭의 상승은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국면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바이든에 대한 그런 대선 승리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성장주가 추가적인 랠리를 좀 보이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높아지면서 민감주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주가 상승은 아무래도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상승 압력들이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주도주였던 성장주가 다시 한번 랠리를 보이기 좀 어렵다는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주가의 큰 폭 상승은 좀 어렵진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JP모건 조보람 연구원입니다. 네, 어젯밤에 JP모건 3분기 실적 발표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기대치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주 요인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전반적인 실적 개선세보다는 트레이딩 부문 호조가 눈에 띄었습니다. 즉 마켓 볼라틸리티를 등에 업고 이 트레이딩 부분이 좀 좋았던 부분과,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요인은 낮은 크레딧 코스트, 즉 이 대손 비용을 대폭 감소시키면서 실적이 업되는 이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경영진의 메시지를 보면요. 지난 분기보다 전반적으로 매크로 상황이 상당히 개선되고 있다. 그렇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매우 크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국내은행 시사점을 저희가 이제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사실 크레딧 코스트가 지난 분기 대비 90% 이상 줄여져서요. 그러면 worst is over 아닌가? 그래서 낙관론이 좀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한국이랑 대입을 해본다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노트에도 멘션했다시피 이 정책적으로 대출 만기 연장하고 그다음에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 중에 있어서 정말 에셋 퀄리티 이슈는 올해가 아닌 내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한국의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은행 또 시티그룹도 실적 발표했는데 트렌드는 상당히 비슷해서 따로 코멘트는 안 드리겠지만, 일단 전반적인 트렌드는 채권 트레이딩 호황 지속되고요. 대손 충당금은 환입은 안 됐고 대폭 줄었다.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이 좀 회복되는 그 트렌드로 다시 접어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준비된 자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